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ISA 계좌라는 게 있지요. 이게 어떤 바구니 같은 것인데 여기에 예금이나 펀드나 ELS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담아놓고 투자를 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는 그런 상품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제약과 불편이 많아서 인기가 별로 없었던 상품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대대적으로 개편이 돼서 이제 좀 쓸만한 상품이 됐답니다. 만기도 좀 길었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그리고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도 올해 한 2월쯤에는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ISA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쓸모가 생겼는지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는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요한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근은 잘 하셨어요? 어제 퇴근이 좀 힘들었고요. 예. 출근은 그래도 잘 했습니다. 네. 세법과 관련한 변화가 좀 있는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 좀 전해주시죠. 우선 눈길이 가는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당장 올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분양권 취득 3년 내에 살던 집을 그러니까 팔면 1주택자로 인정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뜨거운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사거나 팔 때 또는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20%의 세율로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건 해외 주식 투자하고 나서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이 세금 걷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인데요. 국내 상장 주식 그리고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경우에 20%의 세율로 2023년부터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세율은 똑같은데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용인해주고 차익을. 다른 건 250만 원까지만 용인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폐는 250만 원까지는 가상화폐도 괜찮고 그 이상이라고 하면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양권 이야기는 뭡니까? 분양권이 하나 있으면 이것도 주택수로 센다는 거니까 우리 개념상으로는 분양권도 곧 들어가면 이제 집이니까 이것도 집으로 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완공돼서 들어가면 안 그래도 집으로 치는데 굳이 그냥 종이로 갖고 있을 때까지 집으로 치는 이유는 뭔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평성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하고요, 입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분양권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준공 이후에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고요. 보통 청약 담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걸 분양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없어지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권은 지금까지 세법상 주택으로 봐왔습니다. 근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분양권도 입주권으로 보겠다. 입주권하고 똑같이 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주택 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걸 주택으로 보면 나중에 난 당연히 그 집으로 가고 집을 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이제 정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분양권 취득 이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거나 또는 이를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2년 보통 3년 내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사정 때문에 더 늦게 준공이 되거나 그래서 입주가 미뤄질 경우에는 이사한 이유까지도 좀 봐주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주택으로 보다가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들어간 후에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그거는
다주택 상태에서 판 거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지는 동안에 종부세는 좀 내시라 그런 뜻이네요. 네. 상속세율 조정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속세 비싸다는 세율이 너무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네. 그런 지적들도 꽤 있고 아유 그렇게 많은 재산 물려받으면서 이것도 안 내나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논란거리이긴 한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그 세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돼서 브리핑을 하면서 임지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고 올해 연구 용역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같이 부대 의견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대 의견이 채택되면서 연구 용역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시기가 조금 민감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상속세가 역대 최고인 11조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에게 너무 부담이 많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 이걸 또 때마침 상속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고 뭔가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명목세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50% 정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일본 55%에 이어서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높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맞는 것 같고요. 또 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이 상속세를 편법이란 표현 그렇습니다만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라는 뭐 부작용도 좀 나오고요. 또는 계열사에 뭐 과도하게 그 배당을 높여준다거나 지분이 많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에 대한 검토는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반드시 세율 인하로 이어질 것이냐는 어제도 브리핑 내에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국민들의 정서도 좀 감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 상속세를 낮출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조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가 제대로 거치기만 하면 뭐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닌데 네네.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조달을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배당을 안 하거나 못 하다가 그리고 돈을 회사에 계속 쌓아두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도련님이 상속세 내야 될 시점이 되면 갑자기 한꺼번에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방식도 그래서 왜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을 잘 안 하냐 평소에 하고 나면 다 이제 속사정은 그런 게 돼버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또 국민들 정서도 또 감안을 좀 해야 되고 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휘발유 값이 요즘 주유소 가면 꽤 올랐네. 한두 달 전에 비해서 이제 이런 느낌 받으실 텐데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가 오른 것인데요. 예. 사실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리터당 1,247원까지 평균 가격이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 거의 200원 가까이 오른 셈인 거죠. 유가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국제 유가가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지금 $50를 오늘 아침에 넘어섰습니다. 어제 이제 좀 많이 올라서 $50 턱밑까지 올라왔다가 오늘도 지금 $50까지 올라 있는 상태여서 지난해 2월 이후에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으로 보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값이 오른 건 국제유가 오른 것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도 네네. 아는데 국제유가는 왜 오르는 겁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인 감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2월하고 3월 하루에 100만 배럴씩 추가로 감산하겠다라는 게 직접적인 이유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석유 수출국 기구 그러니까 오펙하고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감산 규모가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국제 유가의 오름세에 조금 자극을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유가의 어떤 굉장히 많은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감지된다는 부분도 유가를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유가가 조금 더 오르면 또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뚜껑 열고 다시 이제 셰일 오일 캐내기 시작할 거라. 네네. 거기는 오펙에서 감산하든 말든 관계 없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기서 더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은 적겠다는 전망도 있는 것 같던데 이제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더 자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전기요금에도 이게 매달 영향을 주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발표된 거지만 전기요금에 그 연료비 연동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올해부터. 그렇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결국엔 전기요금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50달러대라면 큰 상관은 없는데 이게 60달러까지 오르게 되면 올해 아마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한 3,000원 정도 오를 요인이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아무래도 서민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기요금을 그래서 1년 평균 석유 국제유가 평균값하고 3개월 평균하고 비교해서 3개월 평균이 낮으면 전기요금을 좀 깎아주고 반대로 맞습니다. 3개월 평균이 좀 높으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그때 반영하더군요. 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안 오르고요. 아무래도 올 하반기 지나야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의 이 연료 연동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SA라고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금융회사 가면 만들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거에다 돈 넣어두고 이제 이것저것 투자를 하면 도움이 꽤 됩니다 했습니다만 실제로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아서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해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모시고 좀 알아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맞죠? 네. 있기는 있는 거였는데 별로 인기는 없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뭐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가입도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고요. 만 19세 이상에. 그리고 계좌 수수료도 따로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게다가 이제 유지해야 되는 의무 가입 기간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혜택에 비해서 이제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만 놓고 안 쓰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느 은행에 만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니까요. 일단은 지금도 만들 수는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까지였는데 이제 이게 연장이 되면서 항구적으로 기한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아무 때나 만들 수 있고 이번에 이제 많은 부분이 올해부터 개선이 됐는데요. 일단 가입 대상 문턱 자체가 낮아졌어요.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만 15세 이상이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은 이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가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요. 3년을 다 끝나게 되면 그냥 희망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는 이 비과세 혜택이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부터 붙는 이자는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3년이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끝나더라도 비과세는 계속 연장이 되고 해지 시점까지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과세 혜택은 이 붙는 이자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이나 서민형 같은 경우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이걸 초과하는 부분은 또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게 그게 들어보니까 일단은 여기다 돈 넣으면 5년이건 3년이건 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바뀌었어요. 2018년 1월 2일 이후로 바뀌어가지고 인출은 가능한데 다만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 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게 납입 한도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최대 1억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뺀 돈은 납입 한도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뺐다. 그러면 다시 또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뺀 돈은 그 해에는 다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ISA가 만기되면 이걸 또 마땅히 굴릴 곳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연금저축 있죠. 연말에 세액공제 해주는 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입을 하게 되면 혜택이 뭐냐면 원래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고 1억이든 뭐 2천만 원이든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넣을 때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3년마다 한 번씩이겠지만 이 ISA를 활용해서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강 들어보면 이제 어떤 상품인지는 감은 좀 잡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넣으면 그냥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냥 펀드에 가입하거나 뭐 이러면 세금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다 이 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이 주머니를 통해서 그걸 하면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뺄 수 없는 것도 아니면 굳이 왜 여기다 넣어주면 왜 세금을 깎아주죠? 뭔가 불편한 게 있어야 세금 깎아주는 이유도 생길 텐데.
이제 사실은 뭐 재산 형성 저축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서민의 이제 재산 형성을 돕고자 만들어낸 취지기는 그렇긴 한데 예.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좌 이용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만 그냥 깎아주면은 일반 펀드 가입하느니 여기에 집어넣고 펀드를 굴리면 어떨까, 뭐 ETF를 굴리면 어떨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계좌 이용 수수료라고 해서 해당 금융기관마다 떼어가는 수수료가 있고 얼마 정도 됩니까?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ISA는 아예 그냥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세요 하는 일임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저위험형, 뭐 고위험형 이렇게 나누는 게 있고요. 주머니만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금융회사가 알아서 뭐든 샀다 팔았다 해주세요. 네, 알아서 예. 이제 성향 파악을 해주고 알아서 네. 샀다 팔았다 해주는 거. 요게 예. 이제 일임형이라고 하고 신탁형은 계좌만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알아서 굴리는 겁니다. 네. 일단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이냐 고위험이냐에 따라서 또 수수료가 달라져요. 위험률이 낮을수록 수수료가 좀 싸고요. 예. 그다음에 높을수록 비싸긴 한데 낮을수록 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평균적인 이 주머니의 보수, 그러니까 예. 금융회사, 은행에서 만들었으면 그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그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0.24%입니다. 그런데 상품에도 수수료가 있잖아요.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그걸 네, 만든 예, 운용하는 예. 회사에 가져가는 돈 이걸 합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0.51%. 그리고 공격적인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라든가 뭐 ELS로 운용하는 고위험이나 초고위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만의 보수가 0.6%, 네. 그리고 상품의 보수까지 합치면 평균 1.25%. 그러니까 10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놓으면 12,500원 정도는 그냥 보수로 없어진다. 요거는 이제 1년치를 계산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유지비가 일단 든다는 거고요. 그렇죠. 혜택에 비해서. 가만히 둬도 생기는 유지비가 생깁니다. 그럼 혜택은 여기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주는 겁니까? 네, 비과세 혜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연금저축과 연계할 수 있다는 부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있잖아요. 예. 금융소득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과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ISA에서 발생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9.9%로 아예 분리과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담아두시면 좋긴 한데 네. 다만 아까 가입 조건 중에 직전 3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된 이후로부터 3년은 경과해야 이미 예전에 가입해 놓은 게 있으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해지하셨다. 네. 재가입도 가능은 한데 3년은 지나야 가능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 이후로부터요. 그러면 상품의 특징은 대강 이해가 됐는데 예. 이거는 바뀌고 난 다음엔 좀 개선된 부분이 있다 하니까 네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즉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요즘엔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네. 또 종합과세가 되니까 네. 이게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됐던 분들은 얼른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 될 것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세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넣는 금액의 한도는 1년 동안 2천만 원이고 예. 총 1억까지인데 이것도 달라진 점이 2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천만 원이지만 올해 1,000만 원밖에 안 넣었다. 예. 그럼 내년에 3천이 되는 거고 내년에 3천만 원 중에 한 푼도 안 넣었다. 그러면 예. 내후년에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뭐 1억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아요? 이 부분이 이제 주식을 넣을 수도 있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주식 양도 차익은 비과세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2023년부터는 뭐 5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뭐 20% 과세를 하는데 여기에 넣어서 이 안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도 있게끔 바뀌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되는 증권사는 없고 빠르면은 1분기 안에 네. 늦으면은 한 여름쯤에 이제 시스템을 완비를 할 거라고 지금 증권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5천만 원을 초과하든 안 하든 예. 그 부분에서는 비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게 되니까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뭐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주식하는 분들은 직접 하느니 여기다 넣어서 하면 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생기겠군요. 플러스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 예.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이제 안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주식 거래 MTS나 HTS로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이 ISA는 되게 재미나게 수수료가 이 기관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현재는 일반 주식 말고 ETF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ETF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많게는 0.5%, 뭐 0.7% 이렇게 받는 것도 있거든요. 주머니 수수료 말고. 그러니까 살 때 이거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수수료가 별도로 없고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떼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권사는 0.05%를 떼는데 어떤 증권사는 0.7%도 떼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ETF를 살 때 뭐 500원 정도 수수료를 낼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7,000원을 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할 거다라는 걸 미리 좀 정해놓고 그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가 싼 곳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좀. 그 본인들이 그냥 주식 투자를 하면 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직접 세금 계산을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전산으로 잘 구분이 안 가니까 딱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주머니 만들어주는 금융회사 직원들 인건비도 필요하니 그렇게 뗍시다 하는 개념인가 보군요. 이게 ISA 처음 만들 때 그 시스템 구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일 텐데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웹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금융기관별로 또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별로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교를 해보시고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ISA라는 작은 재테크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과거보다는 좀 문턱도 낮아지고 불편한 점도 좀 줄기는 했다. 자세하게 좀 알아봅시다. 그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또 재미있는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